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인사검증 라인 엄중 문책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 독과점 구조 등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건물 부실 시공 관련자 18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시공 계약 관련자와 시공 변경 책임자, 부동산 소유주 등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고 여당 출신 시장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 이란과 파키스탄 등지에 난민을 태운 선박이 좌초돼 지금까지 60명가량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대체로 온화하고 맑겠지만 중부지방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셀프 방탄이라며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 재현돼 불체포 특권 사용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 아니면 말고식 영장에 압도적 부결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비명계는 떨어진 당 지지율 등으로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일단 이번엔 부결에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소수 이탈표가 있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셀프 방탄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은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스스로를 역사 속에 묻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거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표결 전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새로운 증거가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배임 혐의액은 4,895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제한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계산했습니다.
대장동과 비슷한 유일의 신도시 개발 때도 이 대표는 측근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21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133억 원의 삼자 뇌물죄도 있습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부지 용도 변경 같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 용역 문건과 내부 보고,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 등을 열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몸통으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간의 관심은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에도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인사검증 관련 서류에 아들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범죄 경력, 징계 이력, 재산 납세 등 11가지 분야 169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연관된 소송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학폭 전력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야 인지한 건데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직자 검증은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또 세평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익명 보도라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에 대한 징계 요구 여론에는 서울대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호환무치이자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취소한 데 이어 검증 개선 방안 마련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작지 않은 만큼 당분간 부실 검증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해자들의 소송과 맞학폭이 만연해 교육 현장에선 학폭은 학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무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섭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 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개입 시에 이거 전혀 불이익 안 받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해 학생 측들이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 조사 전 긴급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법정 싸움으로 확전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없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골몰해왔음을 정 변호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자 이번엔 김 후보가 해당 의혹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주자들은 연일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전담 조사단을 띄운 민주당은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오민주 기자입니다. 당원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가 휴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의 의혹 제기가 거세지자 배수의 진을 친 건데 불법이 드러나면 정계 은퇴를 아니면 민주당을 포함한 경쟁 주자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의 초강수에도 경쟁 주자들의 파상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는 이미 공격 준비가 끝난 민주당의 함정에 걸려들어선 안 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의 수사 의뢰야말로 당 동지를 상대로 한 내부 총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기존의 양강 구도가 깨지며 추격자가 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해당 의혹을 언급한 건 김 후보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공언하셨는데 처음 토론회 때 황교안 대표께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다음 연설회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김 후보와 악연인 황운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특검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특검을 시행하여 김기현 의원의 지역 토착 토건 비리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은 물론 민주당까지 공세에 가담한 가운데 막판 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죠. 이 소주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 구조 등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주값이 오르면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주류업계의 협조와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소주값 인상을 두고 주류 제조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주 가격 출고가를 올렸지만 올해는 빈병 가격이 인상되면서 또다시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포장지와 가스비,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른 것도 인상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들이 올 들어 난방비 폭등에 이어 소주값마저 오르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위축되는 그런 단적인 사례인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식당업소의 소주값 6,000원 시대가 다가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올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주값이 인상되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소주값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주값 인상 자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최대한 협조와 설득을 구하면서 유통과 가격 결정 구조를 점검해 주류 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5인분 떡볶이에 조금씩 덜어서 사는 샴푸와 같이 작은 소비가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환경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인지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집. 메뉴판 맨 밑에 3,000원짜리 0.5인분 떡볶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게가 2년 전부터 도입한 반인분입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조금씩 나와서 다양하게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최근 이 메뉴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도 좋고 손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서울 관악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이곳에 최근 손님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샴푸와 세제, 비누 같은 잡화부터 파스타와 후추 같은 식료품을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가격도 싼 편입니다. 완제품보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셨을 때 300g의 샴푸를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이유입니다. 1인 가구에 맞게 제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중에 파는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는 작은 소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값이 싸서입니다.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량을 구매하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도 조금씩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고물가와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경제 불황이고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기후 변화 같은 환경권, 생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소비가 유행한다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그만큼 고달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공장이나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립니다. 규제가 덜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며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주가 끝났지만 입주율은 20%에 그쳤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값에 파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나왔습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으신 분 계시긴 있어요. 저희한테는 2천만 원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딴 데서 계약이 되긴 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고 중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기 때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면서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을 했었고요. 지난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1,133건이던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지난해 629건으로 44.5% 줄었습니다. 누적 매매 금액 규모는 8,5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33.1% 축소됐습니다. 공급 과잉도 영향을 줬습니다. 2021년 1,282개였던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말 1,464개로 늘었습니다. 손쉬운 대출이 최대 장점인데 금리까지 낮아서 그동안 소액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전반이 고금리 실물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과 들에서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부주의하게 불을 지피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을 덮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전북 군산과 임실 야산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입산자 실화 추정되는 게 하나 있고요. 살인 사업장, 작업장 실화 하나 있고요. 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엔 강원 홍천군의 농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창고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엔 경북 영주의 한 과수원에서 물건을 태우다가 야산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정상 부근 산림 2.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도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인근 식당 창고와 야산 일부를 태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10여 곳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강원이랑 동해안에 눈 좀 많이 쌓인데 빼고 전국으로 주의입니다. 건조하기도 하고 좀 날이 좀 이렇게 좀 풀리다 보니까 어떤 소각행위라든지. YTN 오선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보성군 별교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근처에 캠핑장 등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펜션에서 벌인 숯불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부훌레다르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이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부훌레다르를 사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진격하던 러시아군 전투 차량에 폭발이 일어나며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방이 뻥 뚫린 개활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의 부훌레다르 외곽.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와 전투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이 개활지에 들어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한 지뢰와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부훌레다르는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에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За наших дітей ми б'ємося, за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сіх, за нашу націю, як би сказати. Бо те, що робить Росія, ц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я вважаю, що це є геноцидом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ців нема другого виходу, як тільки перемога в цій війні. 부훌레다르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훌레다르를 차지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지나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령지 방어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선인 부훌레다르에도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한 민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이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초를 켜 어둠을 밝힙니다.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не чувствуешь, и ничего не знаешь, никто бросили нас, ни воды, ничего нету. Вот набираю воду, видите? 부훌레다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역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7만 명이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튀르키예 수사당국이 지난 6일 발생한 강진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건물 부실 시공 관련자 184명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튀르키예 당국은 부실 시공 사건과 관련해 6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시공 변경 책임자와 부동산 소유주 등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를 이같이 구속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에는 가지안테프 누르다흐시의 오케슈 카바크 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카바크 시장은 자신의 형제 소유 회사를 통해 강진 후 붕괴한 몇몇 건물의 건설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서남부 지역 동쪽 해안 부근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사고를 당해 60명가량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파키스탄 등지의 난민을 태운 선박이 칼라브리아주 크론토네 지역 해안에서 좌초돼 80명쯤이 구조되고 어린이 등을 포함한 최소 59명이 숨졌다고 이탈리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해안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로 전망됩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됩니다. 여기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특권과 당권 뒤에 꽁꽁 숨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표결에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으로, 이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식에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인사검증 서류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대해 적어내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이 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서류에는 학폭 관련 질문은 없다면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현재로는 당사자의 실토가 아니고는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책이라며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 본부장의 아들이 이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실 또는 인사혁신처 산하로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과 정유업인데요. 정부는 금융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 원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GS칼텍스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 회사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같은 실적에 정유업계는 최대 기본급의 10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의한 것인 만큼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쳐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성과급과 명태금 잔치를 벌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 업종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정유업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부담이 있어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금융업은 저금리에도 예대금리 차로 수익을 내고 위기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과점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로 기업과 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윤을 챙긴 업종 간에도 역할과 성격에 따라 요구받는 책임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수요 감소가 예상됐던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챗GPT 열풍의 혜택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한 지 몇십 초 만에 인공지능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라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챗GPT의 한계와 보안점까지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입력된 답변만 가능했던 챗봇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이어붙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HBM 기술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심포지움에서 챗GPT가 반도체 수요에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계 HBM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는 GPU 업계 1위 엔비디아를 포함해 고객사들의 주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정도로 기술 초격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도 HBM에 연상 기능까지 더한 제품을 양산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챗GPT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업황 전망 지수도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의 경우에도 현재 CPU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경기인 반도체 경기가 그나마 조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챗 GPT 열풍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까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터디 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법과 시행령에 따라 독서실은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뜻한다며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등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50제곱미터 규모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무등록 독서실을 영업한 혐의로 고발됐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기준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대기 인원은 11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합격하고도 대기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서울 지역 임용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에도 216명 전원이 대기 인원으로 분류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현지 민군작전과 관련한 화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개한 건데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군, 연합사, 한국 합참간 우크라이나 전시 민군작전을 토론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군작전이란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민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지원은 극대화하기 위한 군과 정부, 주민 등의 관계 구축과 유지 활동을 통칭하는데 재난 발생 시 대응과 인도적 지원, 분쟁 지역 안정화와 재건 노력 등도 포함됩니다. 군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현지 민군작전 환경을 이해하고 전시 민군작전의 교훈을 얻고자 마련된 자리였다며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우크라이나 현지 민군작전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향후 전쟁이 끝나면 재건 활동에 우리 군의 참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우리의 무기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공개 의도가 주목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거라고 밝혔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어든 포탄 재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채운 미국은 우리 측에 또다시 포탄 수출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 등의 압박도 커지고 있어 외교 관리에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아직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CNN과 ABC 방송 등에 출연해 중국이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옵션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를 폭격하고 민간인을 죽이며 잔악 행위를 저지른 이 시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행 난민을 태운 목선이 이탈리아 남부 해안 암초에 부딪혀 난파하면서 신생아 등 60명가량이 숨졌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 밀입국 브로커들을 인신 매매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미립국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산산조각난 목선의 잔해와 함께 해변을 따라 떠내려와 300m 가까이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20m 길이의 목선이 이탈리아 서남부 크로토네 시합 해안의 암초에 부딪혀 난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신생아를 포함해 사망자는 수십 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해변까지 헤엄쳐온 생존자는 80여 명으로 거의 모두 성인입니다. 현지 매체 등의 보도를 보면 200명 이상의 난민을 태운 목선은 닷새 전 튀르키예에서 출발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입항을 시도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지중해 중부 항로를 통해 입항하는데 선박 사고 위험이 큰 경로입니다. 이곳에서는 2014년 이후 난민 선박 사고로 2만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Tragedie del genere vanno evitate il giorno prima, non vissute così come le stiamo vivendo oggi, il giorno dopo. 현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권은 지난해 반난민 등의 공약으로 탄생해서 국제적인 논란에도 난민 구조선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난민 미립국 브로커들을 인신 매매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미립국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연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인데요. 국토부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학기 개학을 맞아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기관 900여 곳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5주간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오늘 오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당국이 평가서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LG U+는 오늘부터 스팸 차단 서비스 U+ 스팸 차단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제공합니다. 이 앱은 설치하면 통화 알림창으로 스팸 전화 여부를 안내하고 스팸 위험성이 큰 전화, 국제전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등을 이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 차단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맏형 진에 이어서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이홉은 2024년 연말까지로 신청을 했던 입영 연기를 최근 자진 취소하면서 한두 달 안에 정식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방탄소년단 멤버 7명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솔로 활동에 나섰던 제이홉. 지난달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 참석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국방 의무 이행을 예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속한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며 제이홉의 입대를 공식화했습니다. 1994년생인 제이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살이 되는 2024년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입영 연기를 자진 취소하면서 한두 달 안에 정식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에 이은 두 번째 입대 소식입니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오는 2025년부터 팀 활동을 재개하겠다며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 단독 콘서트를 끝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올해 다른 멤버도 추가 입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빅히트 뮤직은 소속 가수들에 대한 변함없는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11도, 대구는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무척 강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나니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가 낮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과 세종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5.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3일절인 수요일 경기 동부와 영서,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